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 회사 돈인데 뭐 내가 좀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바로 그 생각이 우리 회사 장부 속에 숨어있는 시간폭탄, 가지급금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좀 충격적인 실제 사례 하나 보고 가실게요. 배우 황정음 씨가 본인 지분이 100%인 회사에서 43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아니, 100% 자기 회사인데 횡령이라니? 이 기사 보고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셨을 거예요. 아니, 내 회사에서 내 돈 쓴 건데 이게 어떻게 횡령이 돼요?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법적으로는요, 회사랑 대표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별개의 인격체라는 거죠.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문제의 근원, 바로 가지급금. 대체 이 녀석의 정체가 뭔지부터 한번 까보겠습니다. 가지급금,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요, 회사가 대표님한테 임시로 준 돈인데 아직 돌려받지 않은 돈, 그냥 대표님이 회사에서 빌려간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근데 재밌는 건 회계장부에는 이게 회사가 받아야 할 돈, 즉 자산으로 잡힌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대표님 회사 재무상태표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혹시 유동자산 항목 밑에 가지급금이나 주주임원 단기 대여금 이런 이름 보이시나요? 근데 이게 또 교묘하게 선급금이나 매출채권 같은 다른 이름 뒤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잘 찾아보셔야 합니다. 가지급금이 그냥 장부상 숫자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이건 말이죠, 세금과 징역이라는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용과 같아요. 아주 무서운 녀석이죠. 이 리스크가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매년 복리이자처럼 세금 폭탄을 안기면서 회사를 서서히 갉아먹는 느린 불길 같은 거고요. 다른 하나는 내가 지분 100%를 가진 내 회사인데도 어느 날 갑자기 횡령죄로 터져버리는 말 그대로 갑작스러운 폭발입니다. 자, 그럼 그 느린 불길이 대체 어떻게 타오르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이게 아주 골치 아파요. 첫째, 국세청은요, 대표님이 회사에 이자를 냈다고 가정을 해버려요. 연 4.6%요. 그럼 회사는 받지도 않은 이자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황당하죠? 둘째, 만약에 회사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 있다. 그러면 가지급금만큼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도 안 해줘요. 세금 부담이 또 늘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최악은 그 받지도 않은 가짜 이자가 대표님 개인의 보너스, 즉 상여금으로 처리돼서 대표님 소득세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자, 그럼 10억 원을 가지급금으로 썼다고 쳐볼게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무섭게 불어나는지 보세요. 매년 세금은 세금대로 내는데 갚지 않은 이자가 원금에 착착 붙습니다. 1년 지나면 원금이 10억 4,600만 원이 되고 10년이 지나면요, 원금만 거의 15억 원에 가까워져요. 가만히 놔두면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법적인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황정음 씨 사건에서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회사 돈을 개인적인 투자, 코인 같은 데 쓴 것 자체가 범죄다 라고 못을 박았어요. 지분이 100%건 200%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나중에 그 돈을 다 갚는다고 해도 이미 성립된 횡령죄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차피 내 돈이니까 일단 쓰고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되지.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이 가지급금이 얼마나 무서운 녀석인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분위기를 바꿔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죠. 이제부터는 이 골칫덩어리를 전략의 대상으로 바라볼 시간입니다. 그럼 이 시한폭탄 어떻게 해체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심플한 방법. 그냥 대표님 개인 돈으로 갚는 겁니다. 현금이 많으시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죠. 두 번째 방법은 대표님의 급여나 상여, 퇴직금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건 좀 빠르긴 한데 소득세율이 워낙 높아서 세금 부담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스마트하고 정교한 방법인데요. 바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좀 복잡하긴 해도 세금을 가장 아낄 수 있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10억 원을 갚는다고 했을 때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인지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걸 급여나 상여금으로 처리한다? 그럼 세금이랑 4대 보험료로 거의 4억 넘게 떼이고요. 실제로 갚는 돈은 5억 7천만 원밖에 안 돼요. 반면에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 주식 소각. 이 방법을 쓰면요. 세금은 거의 안 내고 9억 3천만 원 이상을 구스란히 빚 갚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가장 강력하고 절세 효과가 극대화되는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먼저 배우자에게 6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주식을 증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증여를 하고 딱 1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뒤에 회사가 배우자한테서 그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거죠. 이 방법을 쓰면 세금 유출을 정말 최소화하면서 아주 큰 금액의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건 굉장히 정교한 설계가 필요해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서 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시간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가지급금 해결 방법들 있죠? 이게 사실은요, 대기업들이 자녀에게 부를 넘겨주거나 가업을 승계할 때 쓰는 아주 고도의 금융 전략과 그 원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치 아픈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단순히 문제를 막는 수동적인 방어에서 벗어나서 내 회사를 아주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적극적인 자산 관리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대표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의 회사는 그저 돈을 버는 사업체인가요? 아니면 대표님의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금융도구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잠재력을 100% 끌어내기 위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